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수십 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줄을 지어 서울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단체 여행이라도 온 듯 학생들 뒤로는 단정한 옷차림의 외국인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학생들을 통제하던 외국인 선생님은 갑자기 멈추라는 소리를 지르며 어딘가로 뛰어갑니다. 한 한국인 학생들 무리에 도착한 외국인 선생님은 갑자기 한국인 학생의 귀를 노려보고는 벼랑간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외국인 선생님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주디스 루시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학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어째서인지 일이 잘 풀려 20대 초반의 나이에 교사 자격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부임부터 시작하지만 저는 당황스럽게도 첫 부임 학교를 고등학교로 배정받고 말았는데요. 따지고 보면 저와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처음 수학을 가르치는 저에게 너무나 큰 어려움이었고 학생들과 친분을 쌓는 것에도 의외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저희 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설립 이후 최초로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을 시도하게 되었고 저는 그 과정을 통해 엄청난 변화를 할 수 있었는데요. 처음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을 제안한 건 약 5년 동안 한국에서의 유학생활을 하고 왔다던 저와 친한 선생님 동료 엘린의 제안서로 시작되었습니다. 방학이 매우 긴 영국은 방학 기간에 부모님의 동의를 얻고 학교에서 주최하는 수학여행을 시도하는 때도 있는데 이때에는 매우 긴 여행 계획을 잡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은 방학 기간 진행되는 수학여행만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멀리 떠나봐야 대부분은 영국 근처, 유럽권 나라들을 방문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한국으로의 유학생활을 다녀왔다던 엘리는 학교 설립 이후 최초로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방학기간 회의 중 발표했습니다. 수학여행 일정까지는 불과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었고 수백 명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학여행 목적지를 정할 때에는 이러한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인지가 제일 중요한 요소였는데요. 교사가 되기 전 약 5년 정도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했다던 엘리는 모든 수학여행 계획의 책임자인 교장 선생님과 저희 교사들에게 최근 학생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학교 내부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도 엄청나게 늘어난 상태라는 말과 함께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제일 안전한 치안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면서 최적의 수학여행지는 한국이라는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엘린의 발표가 끝났을 때에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도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을 최소 한 번 이상 경험해본 선생님들은 엘린의 의견에 적극 찬성했고 한국에서 수학여행을 진행하게 된다면 아이들의 안전은 무조건 보장된다는 말을 덧붙이며 굉장히 들뜬 모습을 보여주었죠. 교사 30명 중 무려 10명 이상의 동료 교사들이 한국을 이미 경험해본 상태였고 그들 모두가 한국으로의 수학여행 일정에 적극 찬성하게 되어 그렇게 수학여행 목적지는 한국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한국을 이름만 들어보았을 뿐 정말 한국이 안전한 나라이고 볼거리가 많은 것이 확실한지 불안한 표정을 보이며 엘린에게 거듭된 질문을 하더군요. 엘린은 그렇게 불안하면 제일 중요한 학생들의 의견도 물어보자며 학교 전체 수학여행 투표 진행을 또 다시 제안했고 그 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려 90% 이상의 학생들이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을 가고 싶다면서 이미 가족들과 함께 개인적인 한국 여행을 다녀온 학생들도 꽤 많았기 때문인데요. 교장 선생님도 결과에 상당히 당황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학생들의 엄청난 동의율에 그날 이후 곧바로 한국행 수학여행 일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일정을 조율하고 학생들의 비행기 티켓 그리고 여권과 관련된 동의서를 부모님으로부터 받아내기 시작했고 특히 저와 엘리는 한국에서의 수학여행 세부 일정을 직접 계획하며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었던 저 때문에 대부분의 일정 계획은 엘린이 추진했고 그러던 중 한국에서의 업체나 동의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능숙한 한국어 실력까지 선보이며 그들과 안정적인 소통을 이어나가더군요. 그리고 약 2개월 뒤 저희 학교 학생들 전체와 선생님들은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해외의 여행을 경험하는 것은 영국과 가까운 인접 국가나 도시들을 제외하고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더욱 설렜는데요. 그런데 학생들과 함께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학생들이 왜 그렇게나 한국을 좋아했는지
5분도 되지 않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엘린의 주장대로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한국의 치안 시스템이었는데요. 한국 자체가 한국인들의 시민의식 때문인지는 몰라도 길거리에는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도보 시스템은 물론 조금만 걷다 보면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줄 경찰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한국에 도착하신 교장 선생님께서는 몇몇 학생들과 함께 프랑스로 견학 체험을 갔던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잠깐 한눈을 판 사이 학생들의 가방 전체를 도둑 맞은 경험이 있었다면서 한국의 공항에서는 짐을 1시간이 넘게 놔둬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상황에 꽤 놀라신 것처럼 보였죠. 그도 그럴 것이 저희 학교 학생들이 통제는 잘 따랐지만 인원수가 많아서 입국을 할 때 꽤 시간이 걸렸는데 그때 잠시 학생들의 가방을 공항 근처에 모아두었는데도 한국인들은 그것을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가 살고 있던 런던에서도 잠시 길거리에서 휴대폰을 보기 위해 가방을 한 손에 들고 있으면 그것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길거리 도둑이 바로 훔쳐가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신경 자체를 안 써도 되는 것은 정말 겪어보지 못한 쾌적함이었죠. 공항 밖으로 나와 학생들의 통제를 위해 두 팀으로 나눠 한 팀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한 팀은 고속버스를 이용했는데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조에 편성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편하게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 좋을 텐데라고 아쉬워했지만 학생들과 함께 한국의 지하철에 올라탄 순간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영국에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너무나 조용하면서도 쾌적한 지하철 내부 환경 때문인데요. 저 또한 다른 한국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조용히 지하철을 이용하라는 말을 했지만 어째서인지 저희가 탑승한 한국의 지하철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공공시설에서의 매너가 익숙한 듯 그 어떠한 소음도 내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저와 학생들의 모습을 보신 한 한국인 할머니께서는 휴대폰이 매우 익숙하신지 직접 휴대폰 어플을 사용하셔서 저희에게 외국에서 놀러 온 것이냐며 자연스러운 질문을 건넸고 주머니에서 한국의 전통 음식인 떡까지 주시고는 다시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지하철을 이용하시더군요. 지하철이 깨끗한 것도 모자라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노인분들도 휴대폰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은 이미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이나 교육이 얼마나 대중화되어 있는지 느낄 수 있는 충격적인 사건 그 자체였습니다. 할머니께 떡을 받은 학생들도 친구들과 함께 떡을 먹더니 살아생전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며 저에게도 떡을 조금 건네주었고 팥으로 만들어진 그 떡은 금방 지어서 그런지 따뜻하면서도 고소했죠. 영국에서는 대중교통이 너무 더럽고 불편한 것이 익숙해서 한국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학생들과 함께 처음 겪은 한국의 지하철은 너무 쾌적해서 잠이 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하철 내부에서는 저희와 같은 외국인이 한국을 꽤 많이 방문하는 것인지 다양한 언어들로 현재 지하철역이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의 역에서 유명한 관광지는 어딘지까지 외국어로 설명을 해주고 있었죠. 런던에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겪어보지도 못한 신문물에 저와 학생들은 계속해서 놀랄 수밖에 없었고 지하철 안내방송의 외국어 도움으로 저희는 무사히 도착 지점의 역에서 하차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내부의 웬만한 곳은 꼭 영어로 이중번역이 되어 있었기에 길을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 편리했고 영국의 지하철 시스템처럼 불친절한 시스템이 없다는 사실은 한국인들이 왜 빨리빨리와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죠. 학생들과 함께 지하철역을 나와 평범한 도보 체험을 하기로 계획했던 저희 팀은 목적지까지 한국의 길거리를 통해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두 팀으로 나눴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가 많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편이라 통제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 예상했는데 한국의 도보 시스템은 너무 안전하게 건설되어 있어서 안전을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태였죠. 대부분의 유럽권 나라들에서는 차도가 있는 공간에 한국처럼 안전 시설물이 없는 경우가 많아 통제에 진땀을 빼야 했는데 한국은 어디를 가나 도보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게 도시 건설이 되어 있어서인지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눈앞의 길을 따라 걷기만 하면 돼서 너무나 편리했습니다. 특히 조금 늦은 저녁 시간이었지만 끊이지 않고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물론 늦은 시간까지 불빛이 나오는 상점들의 모습은 저와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에 안정감을 더해주었죠. 그렇게 고속버스 팀과 한국의 유명 관광 명소인 경복궁 앞에서 만난 저희는 그 이후 계획되어 있던 한복대여와 경복궁 체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몇몇 학생들 팀은
또 다시 인원을 나눠 서울 근처 남산타워와 다른 명소들로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한복대여 체험을 진행할 인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이 정도의 숫자라면 다른 관광객들의 한복대여에는 민폐를 끼치지는 않겠다는 생각에 모두가 경복궁 근처 한복대여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과 함께 경복궁의 한복대여점에 도착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는데요. 그곳에는 아름다운 한복을 빌려줄 뿐 아니라 상당한 고가로 보이는 블루투스 이어폰까지 함께 대여 한복에 포함되어 빌려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어폰에는 위생캡까지 씌워져 있었기에 저는 그것이 대여 품목 중 하나가 확실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곳에 있었던 한국인 직원분에게 지금 블루투스 이어폰을 함께 빌려주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묻게 되었죠. 휴대폰 번역기를 통해 어색한 질문을 하는 저희 모습 때문인지 아니면 똑같은 질문을 했던 외국인들이 많았던 것인지 직원분은 능숙한 영어로 대여해준 한복과 블루투스 이어폰을 함께 끼고 경복궁을 걸으면 신기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당최 이해할 수 없는 말만을 하셨습니다. 특히나 제가 더욱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그러한 비싼 블루투스 이어폰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에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바로 그 순간 한 외국인 커플과 한국인 커플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반납하고 있더군요. 만약 영국에서 이러한 이어폰 대여 시스템이 있었다면 정말 1시간도 되지 않아 전부 사라진 뒤 중고 장터에서 팔리고 있었을 것인데 위생캡까지 씌워진 채 안전하게 다시 반납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영국은 이미 비교조차 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도시를 계획하는 기술력과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올바른 시민의식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죠. 학생들과 함께 블루투스 이어폰을 받아든 저는 경복궁을 걸으며 직원분의 설명대로 이어폰을 착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어폰에서는 한국의 전통음악인 아리랑과 판소리가 흘러나오며 눈앞에 있는 경복궁과 가상현실처럼 이어지는 엄청난 기분을 느끼게 해주더군요. 학생들도 이어폰을 착용한 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는 학생들도 있었고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귀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음악과 경복궁의 모습에 알 수 없는 웅장함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라는 말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을까요? 학생들은 저마다 휴대폰으로 기념 촬영을 하기 시작했고 저 또한 아름다운 경복궁의 모습과 함께 대여소에서 빌려준 이어폰을 함께 착용하고 있는 저희 사진을 SNS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희 SNS를 확인한 친구들은 한국에서는 비싼 블루투스 이어폰을 무료로 빌려주냐면서 계속해서 물어보았고 저는 그렇다는 말과 함께 한국은 다른 나라와 차원이 다르다는 글까지 첨부하게 되었죠. 모든 경복궁 체험이 끝난 후 근처 백반 한식이 나오는 식당으로 단체 예약을 한 저희 반 학생들은 놀랍게도 처음 먹어보는 한식이지만 너무나 맛있다면서 밥 공기를 계속해서 비워나갔고 저 또한 처음 먹어본 한국의 잡채라는 음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밤만 되면 모든 불이 꺼지는 번화가의 영국과 달리 한국은 밤이 되자 진짜 아름다운 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경복궁 앞 대형 공터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그 기분은 왜 최근 한국이 젊은 학생들로부터 인기가 많은지 충분한 이유가 되어 주었고 저 또한 그동안 한국 여행을 다니지 못하고 지금에서야 매력을 알아버렸다는 사실에 알 수 없는 슬픔까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난 후 학생들과 함께 한옥민박에 도착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온도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어쩔 수 없는 인원의 제약 때문에 호텔로 갔다고 했는데 저희 반 학생들은 저와 함께 온도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에 다른 교사와 학생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고 그렇게 한국에서의 수학여행 첫날 일정을 무사히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며 계속해서 놀랐던 것은 늦은 밤의 시간에도 학생들이 자유롭게 편의점을 이용하거나 화장실을 이용해도 전혀 위험한 상황이 없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사실 영국 현지에서 아주 잠깐 학생들과 함께 학교 근처 호텔에서 지내며 마을 탐험 여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꼭 편의점을 이용하던 학생들이 지갑을 도둑맞는 경우가 많아 애를 먹고는 했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아서 저는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회만 된다면 한국으로의 교환 교사를 오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매력적이고 안전한 나라였고 블루투스 이어폰의 사례처럼 디지털과 현대가 잘 조화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았죠. 약 일주일의 수학여행 일정을 진행했지만 남은 일정도 첫날과 다를 것 없이 그저 행복하고 안전하기만 했습니다.
한국에서 학생들과 계속 다니면 느꼈던 것은 이곳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저희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시스템을 숨 쉬듯이 익숙하고 평화롭게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 후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저는 지금 짧은 휴가를 내고 저만의 두 번째 한국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 떠나는 한국 여행이기에 이번에는 조금 더 꼼꼼히 한국의 경치와 여유를 즐기면서 현지에 있는 한국인들과도 친해질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저는 벌써부터 한국으로의 여행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강 번화가에서 살짝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한 골목길. 친구로 보이는 듯한 외국인 여성들이 골목길 한쪽에 주저앉아 허망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본 채 한참을 무표정으로 있던 외국인 여성들은 이내 무언가 결심한 듯 어딘가로 뛰어가고 마는데요. 한 한국인 아주머니 앞에 멈춰선 외국인 여성들은 벼랑간 자신들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한국인 아주머니를 향해 고함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여성들의 말을 들은 한국인 아주머니는 정색하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자신의 배를 부여잡고는 폭소를 터뜨리고 마는데요. 과연 외국인 여성들과 아주머니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에서 수의사가 되기 위해 전문 수의과 대학을 다니고 있는 엘시 아나라고 합니다. 제가 태어난 나라인 네덜란드에서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커리큘럼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대학 졸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평범한 학생 중 한 명이죠. 최소 6년 이상의 시험 합격 과정이 필요한 네덜란드의 수의과 과정은 어렵게 합격을 하게 되더라도 네덜란드에서는 수의학과와 관련된 일자리가 너무나 부족하기에 취직을 하는 것에서부터 매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와 같은 평범한 수의과 과정에 놓인 학생들은 약 80% 이상의 학생들이 대학 졸업 자체를 포기할 정도로 수의사라는 직업 자체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데요. 하지만 저는 지금 약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니던 네덜란드의 수의과 대학을 과감하게 자퇴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저희 전공과 교수님의 추천으로 한국의 서울이라는 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 한 대학교에 실습 교환 학생을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습 교환 학생을 해외로 나간다면 미국이나 유럽 나라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동물과 관련된 기술이나 영향력, 그리고 사회적 인식에서 한국이 월등하게 성장하게 되었고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대부분의 실습 교환 학생은 교수님들조차 한국을 적극 추천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섬세함 때문인지 동물을 직접 돌보고 치료하는 수술의 과정에서도 이미 미국을 굉장히 앞지른 상태이기에 이러한 전문 기술력을 배우기 위해서라도 한국으로의 수의과 대학 실습 과정은 저와 같은 평범한 학생들에게는 매우 귀한 필수 코스처럼 자리 잡았죠. 하지만 네덜란드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교들은 한국에 있는 수의과 전문 대학교와 연계를 해서 추천서만 써주는 것이 끝이기에 많은 돈이 드는 해외 교환 학생의 특성상 저와 같은 평범한 경제 상황의 학생들은 한국으로의 실습 교환 학생을 거의 포기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하지만 수의사라는 직업 자체에 고민하고 있고 무언가 알 수 없는 무료함과 지루함을 느끼던 저는 과감하게 지금까지 모았던 돈을 모두 털어 한국으로의 실습 교환 학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해외로 나가는 실습 과정은 돈이 많이 드는데 괜찮냐고 저에게 물어보셨지만 제가 진짜 한국에 가고 싶던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얼마 전 저와 같은 과에서 공부하던 제일 친한 친구인 세리드는 저에게 한국으로의 여행을 가지 않겠냐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세리드도 마찬가지였지만 세리드는 자신이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많이 찾아봤는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들과는 굉장히 다른 매력과 사회 문화를 가지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자신과 함께 한국 여행을 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설득을 하더군요. 하지만 해외여행이라는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의 한국 여행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우연하게도 한국으로의 실습 교환학생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번 기회를 활용해 친구 세리드와 함께 한국으로의 꽤 긴 여행을 가기로 마음먹게 되었죠. 부모님께서도 수의사 과정과 관련된 실습학생으로 한국에 간다고 하니 흔쾌히 허락하셨고 적지 않은 유학자금도 받아낼 수 있었던 저는 약 2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세리드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저희에게 도착하자마자 학업 연계를 마친 서울의 대학교로 출발하라며 지도까지 주셨지만 저와 세리드의 머릿속에는
도착하자마자 한국이라는 나라를 여행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처음으로 떠나는 해외여행이었기에 저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특히 아주 잠깐 부모님의 일 때문에 중국에서 한 달 정도 거주할 수 있었던 저는 그때의 악몽 같은 기억 때문에 처음에는 세리드의 한국행 제안을 엄청나게 고민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인터넷에서 찾아본 정보에 의하면 나라의 크기도 크고 인구가 많아서 선진국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도착한 중국의 실제 모습은 말로 표현이 어려울 정도로 더러운 것을 넘어서서 사람들의 시민의식 자체가 마치 동물과 다름없는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세리드에게 만약 한국이 중국과 비슷하면 나는 당장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오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였지만 세리드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며 자신을 믿어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세리드와 함께 한국의 공항에 도착한 저는 그때부터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한 한국의 공항은 제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마치 영화와 같은 웅장함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네덜란드와 제일 비교되던 것은 공항 근처에서 여행객들의 돈을 훔쳐가는 전문적인 범죄 집단과 노숙자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네덜란드의 공항에서는 사실상 공항을 이용하러 갈 때 여행 가방을 일부러 2개를 챙겨가라는 조언이 있을 정도로 잠깐이라도 한눈을 팔면 꼭 무언가가 없어지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하지만 한국은 전혀 그러한 분위기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고 네덜란드에서는 매우 흔한 전문적인 공항 노숙자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의 친구 세리드 또한 네덜란드와는 사뭇 다른 공항의 분위기에 한국으로 온 지 5분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흥분하며 엄청나게 좋아하기 시작했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무난하게 입국 심사를 끝낸 저와 세리드는 곧바로 업무 협약을 맺어놓은 한국의 대학교로 가라는 교수님의 지시를 어긴 채 한국의 중심 도시인 서울 탐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곧바로 학교로 갈까 고민했지만 공항을 나와 지하철을 타고 서울의 중심 번화가에 도착해 도시로 나온 순간 그러한 생각은 싹 사라지게 되었죠. 이미 지하철을 타면서부터 느꼈지만 한국은 사실상 차가 필요 없는 도시처럼 느껴질 정도로 대중교통이 너무나 잘 발달되어 있는 미래 도시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나라인 네덜란드는 물론 유럽이나 미국에서조차도 차가 없으면 다니기 힘들 정도로 여행객들에게는 불편의 대상인데 한국은 그저 지하철과 버스 단 2가지만 이용하더라도 어디를 가나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했고 특히 이러한 대중교통 시설들이 매우 깨끗하고 쾌적하게 관리되어 있던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 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미친 수준이었죠. 아름다운 서울의 길거리를 걸으며 계속해서 감탄을 하던 저는 매우 특이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반려동물과의 함께하는 삶에서도 꽤 편리한 도시 인프라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특히 너무나 놀랐던 것은 반려동물을 대하는 인식에서도 왜 한국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인지 단번에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꿈이 수의사였던 만큼 반려동물의 인식에서도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과 비슷한 아시아의 나라인 중국에 갔었을 때에는 위험한 맹견들을 그냥 길거리에 풀어놓는 것도 모자라 중국의 기술이 모자란 탓인지 반려동물의 인식칩에 대한 시스템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어디를 가나 반려동물들의 이름표는 물론 인식칩에 대한 시스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고 길거리에서 반려동물을 훈련하는 한국인들의 수준도 매우 높은 것 같았죠. 이와 같은 현상은 대부분의 선진국인 나라들에서 볼 수 있는 아주 당연한 모습이었지만 한국처럼 도시 인프라가 잘 계획되어 있는 상태에서 반려동물 인프라 시스템까지 기반이 잡혀 있으니 선진국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길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한국을 대표하는 강아지 진돗개는 수의사를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나라들을 대표하는 견종 종류들과 비교해서도 매우 똑똑하고 지능이 높아서 제가 항상 관심이 가던 종류였는데 실제로 마주한 진돗개는 생각보다 훨씬 날렵하고 듬직하게 생겨서 너무나 매력적이더군요. 저와 같은 수의과 대학을 다니던 세리드 또한 늦은 시간까지 공원 근처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자연스럽게 산책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시간에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안전하게 반려동물과 산책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마 한국밖에 없을 것 같다면서 감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서울의 이곳저곳을 구경하느라 시간이 많이 지나버린 저와 세리드는 이미 저녁 시간이 되어버렸기에 서울에서 너무나 유명한 한강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기 전 간단히 서울의 관광명소를 검색했는데
이미 수많은 외국인들이 밤의 한강은 꼭 가보라는 글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에 한국에 도착하기도 전부터 저와 세리드는 꼭 저녁이나 새벽 시간을 활용해 한강을 가기로 계획을 해놓은 상태였죠. 처음 마주한 한강은 운이 좋게도 다리를 이용한 무지개 분수가 펼쳐지고 있었고 저와 세리드는 아름다운 도시 불빛과 어우러진 한강의 모습에 이러한 모습을 매일 볼 수 있는 한국인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30분이 넘는 시간을 한강 잔디밭에 앉아 무지개쇼를 구경하던 저와 세리드는 문득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고 한강을 둘러 볼 겸 먹거리를 사기 위해 한강 주변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돌아다니던 중 세리드는 한국에서는 꼭 떡볶이를 먹어봐야 된다면서 떡볶이를 파는 노점상 가게를 찾기 시작했고 아주 운이 좋게도 한강과 조금 떨어진 곳에 있던 작은 떡볶이 포장마차 가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게에 도착한 저희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곳에는 제일 중요한 가게 주인은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오히려 주인 없는 떡볶이를 먹고 있는 한국인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떡볶이를 엄청 훔쳐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를 둘러보며 선진국의 최고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눈앞에 펼쳐진 주인 없는 떡볶이를 먹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저와 세리드는 급격히 화가 나기 시작했고 알 수 없는 정의감까지 솟아올라 그중 허겁지겁 떡볶이를 먹고 있던 한 한국인에게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세리드가 저를 붙잡더니 저것 좀 보라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세리드가 손으로 가리킨 곳에는 영어 문장으로 옆에 있는 통에 돈을 넣으면 된다고 적혀 있었고 떡볶이와 어묵을 합쳐 20개에 2,000원이라는 말이 종이 상자에 적혀 있더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주위를 자세히 둘러보니 떡볶이를 훔쳐먹고 있다고 생각했던 한국인들은 깨끗하게 먹은 떡볶이 접시의 비닐을 벗겨 한쪽에 모아놓고는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먹은 음식값을 스스로 돈통에 넣고 있었고 심지어 몇몇 한국인들은 모여있던 접시의 높이가 높아지자 그것을 또 정리해서 포장마차 한쪽에 모아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람이 없는 무인가게처럼 운영되고 있던 한강의 떡볶이 포장마차는 주인이 없어도 계속해서 밀려드는 손님들로 줄이 끊이지 않았고 떡볶이를 먹은 모든 한국인들은 정확한 가격으로 돈을 계산해서 스스로 돈통에 돈을 넣고 있었죠. 더욱 황당했던 것은 옆에 거스름돈으로 들고 가라는 지폐까지 놓여 있었는데 떡볶이를 먹고 있던 한국인들은 그 누구도 돈이 들어있는 돈통과 거스름돈을 훔쳐가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훔쳐가면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이 확실한데 한국인들은 오직 수다를 떨며 떡볶이를 먹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저는 도저히 지금의 상황이 믿어지지가 않았죠. 제 친구 세리드 또한 한국은 이런 문화가 너무나 당연한가 바라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크게 당황한 것 같았고 저는 곧바로 지갑에서 지폐가 있는지 확인한 뒤 자연스럽게 떡볶이를 먹고 있던 한국인들처럼 접시 하나를 집어들고는 돈을 계산하고 떡볶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무인가게 시스템에 떡볶이를 먹으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것과 별개로 한강을 바라보며 먹는 떡볶이는 천국의 맛 그 자체더군요. 그 후 얼마 있지 않아 가게 주인으로 보이는 한 한국인 아주머니가 앞치마를 메고 오시더니 뜬금없이 떡볶이를 먹고 있던 모든 손님들에게 국자로 떡볶이를 덮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세리드가 먹고 있던 접시에도 주인 아주머니가 주신 의문의 떡볶이가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었죠. 저와 세리드는 너무 당황해서 지금 가진 지폐가 얼마 없다며 지폐를 들고 손짓 발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국인 아주머니께서는 가게를 마감하게 되었으니 그냥 주는 거라며 편하게 먹으라는 말을 아주 자연스러운 영어 문장으로 말씀하셨고 그 말을 들은 저와 세리드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외국인들이 오는 한강이라 그런지 한국인 아주머니께서는 영어를 너무나 능숙하게 하셨고 그것도 모자라 가게를 정리해야 되니 남은 떡볶이를 공짜로 먹으라는 그 말은 한국이 아니라면 그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할 엄청난 경험이었죠. 저는 휴대폰 번역기를 이용해 한국인 아주머니께 아무도 돈통에 돈을 훔쳐가지 않냐고 물어보았고 제 휴대폰 번역기를 보신 한국인 아주머니께서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시더니 돈이 가득 들어있는 돈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선진국이고 시민의식도 좋다지만 돈이 가득 들어있는 돈통을 훔쳐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린 그날의 사건은 저와 세리드가 한국을 여행하면서 겪은 제일 충격적인 기억이 되었습니다. 이미 한국이 살기에도 좋고 편리한 나라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진짜 중요한 사실은 바로 선진국의 마인드를 가진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었죠. 저는 잠깐이나마 그곳에 있던 한국인들이 돈을 내지 않고 불법으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으로 오해했다는 것에 큰 자괴감까지 느낄 정도였고 한국인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후 교수님의 전화로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실습을 진행하게 된 저와 세리드는 짧은 한 달여의 기간 동안 한국의 대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수의과와 관련된 학업을 배운 것도 뜻깊은 시간이었지만 저희에게 진짜 삶의 영감을 주었던 것은 바로 청렴하면서도 올바른 한국인들의 선진국 시민의식이었죠. 짧은 교환학생 기간을 마치고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온 저와 세리드가 제일 첫 번째로 선택한 것은 지금의 네덜란드 대학교를 자퇴하는 일이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와 세리드는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고 마음의 결정을 내렸고 그것이 무엇이 되든 한국에서의 삶을 이어나가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죠. 부모님께서도 한국이라면 저를 응원해 주신다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셨고 그렇게 저와 세리드는 지금 한국으로의 기나긴 유학 생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가게 된다면 그날 충격적인 기억을 안겨주었던 한강의 떡볶이 가게는 저와 세리드가 한국 유학 생활에서 제일 첫 번째로 방문하게 될 뜻깊은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세종특별시에 있는 한 술집, 근처 대학교에서 축제라도 있는 듯 술집에는 한국인 대학생들이 남녀노소 수다를 떨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테이블만은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듯 엄숙하고도 냉랭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데요.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는 중년의 외국인 교수는 자신의 앞에 있는 한국인 대학생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영문모를 고함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질을 당하던 한국인 청년이 코를 만지며 무언가 말을 하기 시작하자 외국인 교수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른 채 머리를 감싸쥐고는 테이블에 머리를 숙여버리고 마는데요. 과연 외국인 교수는 한국의 술집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루과이에서 생명공학 교수로 일을 하고 있는 루이스 토스카노라고 합니다. 20년이 넘게 지금의 우루과이 대학교에서 전공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저는 최근에는 제가 재직하고 있는 우루과이 연구기관을 벗어나 다양한 나라들로 초청 강의를 다니고 있는데요. 생명공학 분야에서 20년이 넘게 근무한 탓인지 최근에는 저희 이름이 어느 정도 이쪽 업계에서는 알려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유럽권이나 미국, 심지어는 아시아 나라들의 대학교까지 무려 200번 이상의 공개 강의를 다니면서 많은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너무 많은 초청 강의를 다닌 탓인지 저에게 번아웃과 비슷한 우울감의 증상이 오게 되었고 저는 어느 순간부터 저 스스로의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야 되는 초청 강의가 아닌 제가 가고 싶은 나라들로 생명공학과 관련된 다른 교수의 강의를 그저 들으러만 가는 마음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저는 얼마 전 한국의 도시 중 하나인 세종특별시라는 지역에서 정말 오랜만에 초청 강의를 받아 한국에서 생명공학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한국은 제가 한창 초청 강의를 많이 하던 시절에는 1년에 2번씩은 꼭 참석했을 나라일 정도로 저에게 익숙한 나라였지만 제가 이번에 새롭게 다녀온 세종이라는 도시와 그곳에서 진행한 대학교 초청 강의는 저에게 다소 아찔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종시에 자리 잡고 있는 한 대학교의 생명 나노학 관련 강의에 초청받은 저는 사실은 그곳에서 외국인 교수로 일을 하고 있는 교수 친구의 요청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뜬금없이 서울이 아닌 전혀 처음 들어본 세종이라는 도시에서 초청 강의를 해달라는 친구의 말에 처음에는 거절의 의사를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대부분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는 곧바로 서울로 직행해 짧은 강의만을 마치고 다시 우루과이로 돌아와야 했기 때문에 서울을 제외한 한국의 다른 도시들은 전혀 알지 못하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우루과이 대학교에 다니던 중 한국의 대학교로 이민교수를 떠났던 친구는 세종이라는 도시에 오면 제가 굉장히 놀랄 것이라며 저를 자꾸 설득했고 저는 친구의 말에 이번 한 번만이라는 조건을 붙인 뒤 세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종에 도착하고 제일 처음 놀란 건 서울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듯 도시 자체가 굉장히 짜임새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물론 서울과 다르게 지하철이라는 교통수단이 없는 것은 조금 신기하긴 했으나 세종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용 자전거를 이용해 녹지가 풍부한 세종의 도시를 돌아다니는 것은 그야말로 미국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녹지와 도시의 쾌적한 조합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진국인 미국이 도시와 공원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알고 있으나
실제 미국의 공원으로 들어가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더러운 공원의 환경과 노숙자들이 너무 많은 것에 실망감을 가지게 되는데, 세종시에 있는 정말 수십 개의 공원들은 자전거 도보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 달릴수록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저와 친구였기에 그렇게 긴 시간을 이동하지는 못했지만, 중간중간 저와 같은 체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자전거 쉼터는 물론 너무나 다양하게 길거리에 설치되어 있던 각종 자판기는 편리하다 못해 마치 게임 속에 나오는 도시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한국을 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세종이라는 도시를 겪으면 겪을수록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없는 사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현대화된 사람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풍부한 공원 녹지 시설과 그러한 공원에 자리 잡고 있는 정말 처음 보는 생활 편의 시설들은 한국이 아니라면 절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었죠. 자전거를 타고 가며 계속해서 놀라는 저희 모습에 이미 5년 정도 한국에서 지내고 있던 저의 친구 로체트는 뜬금없이 시간을 확인하더니 지금부터 한국의 세종시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것을 보여주겠다면서 자전거를 타고는 세종시에 있는 한 공원 안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공항에 도착한 뒤 꽤 많은 시간이 흘러 다소 지쳐 있었던 저였지만, 로체트가 소개해준 장소에 다다른 순간 정말 처음 보는 광경에 넋을 잃고 말았는데요. 그곳에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한 규모의 엄청난 인파의 한국인들이 저마다 악기를 하나씩 손에 쥐고는 풀밭에 앉아 음악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저 평범한 야외 공연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매우 특이한 것은 중앙무대로 인파들이 몰려간 탓인지 공원 풀밭에는 사람들의 짐이 그대로 돗자리 위에 놓여 있었고, 심지어는 고가로 보이는 듯한 명품 가방까지 그저 방치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생활하던 나라인 우루과이였다면 애초에 이러한 야외 공연을 진행할 깨끗한 공원조차 없었을 것이고, 심지어 이러한 단체의 야외 공연을 하더라도 너무나 위험한 치안 때문에 야외에서 무언가를 즐기기에는 너무 불안한 환경이었을 것인데요. 특히나 미국의 유명한 공원도 몇 번 방문했던 경험이 있던 저는 그러한 미국의 공원에서조차 보지 못한 시민들의 직접 참여 버스킹 모습에 넋을 잃고 말았고, 그 누구도 주인 없는 짐을 노리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많이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제가 눈앞에 있는 가방들과 물건을 훔치고 달아난다면 잡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을 것인데, 어째서인지 그곳에 있는 수백 명의 한국인들은 오직 무대 중앙의 야외 공연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 자신의 짐은 신경도 쓰지 않고 있더군요. 당황한 제 모습에 제 친구 로체트 또한 자신이 한국으로 처음 오고 나서 제일 적응이 되지 않던 것이 바로 이러한 절도에 대한 시민의식이었다면서 자신의 경험을 말해주었고, 저에게 우루과이에서 살아오던 수십 년의 세월로 만들어진 불안한 생각들은 한국에서만큼은 모두 잊어도 된다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자신의 짐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그저 평화로운 공원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한국에서 살아갈 이유가 충분한 것 같았죠. 짧은 공원의 음악 체험을 마치고 로체트의 집에서 마지막 강의 파일을 정리하기로 한 저는 또 다시 자전거를 타고 친구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세종시라는 도시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서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저는 오히려 대중교통과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이처럼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공공자전거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것에 맞게 잘 갖추어진 세종시의 자전거용 도보는 저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차를 타고 다니면 더 편할 수도 있겠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있던 저로서는 운동도 할 겸 깨끗한 도시를 가로질러 저렴한 비용으로 꽤나 쾌적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무척 매력적이었죠. 그런데 로체트는 자기 집에서는 지금 아내가 저를 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뜬금없이 집 근처 가까운 곳에서 강의 파일을 정리하자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그런 저는 로체트의 말에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가의 노트북을 이용해 파일을 정리해야만 했던 저는 아무리 한국이 안전하다고 해도 길거리에서 노트북을 펴고 강의 파일을 정리할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두커니 서 있던 저를 뒤로하고 로체트는 갑자기 자전거를 멈춰 세우고는 길거리에 있던 한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가더군요. 친구의 뒤를 따라 마찬가지로 건물 안으로 들어간 저는 눈앞에 펼쳐진 살아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카페도 아닌 정말 엄청난 크기의 사무실이라고 할 만큼 고가의 사무기계들이 많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저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한국인 대학생들이
각자의 비싼 노트북을 펴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 눈을 의심했던 것은 사무실 내부에 있는 의자나 책상, 심지어는 단순한 조명기구까지 한눈에 보아도 너무나 비싸 보이는 사무용 가구들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체트는 저의 모습에 폭소를 터뜨리더니 이곳은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스터디 카페라며 저를 진정시켜 주었고, 저는 바로 옆 공간에 준비되어 있던 커피바를 보고 정말 이게 뭐하는 곳이지라는 생각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곳은 누구라도 편하게 저처럼 업무를 보기 위해 필요한 사무용품들과 업무를 위한 공간을 저렴한 비용으로 빌릴 수 있는 스터디 카페라는 곳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의 도서관도 경험해 본 저였지만 어째서인지 세종시에 자리 잡고 있던 한국의 스터디 카페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업무를 위한 도서실과 같은 공간 중 최고로 쾌적하고 신식 오피스 용품들로 이루어진 공간이었죠. 저는 차근차근 로체트의 안내를 받아 너무나 깨끗한 한국의 스터디 카페를 둘러볼 수 있었고, 엄청나게 비싼 초고가의 복사기와 컴퓨터, 심지어는 무료로 휴대폰 배터리까지 빌려주는 그곳에 완전히 마음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당장 업무를 정리해야 했었지만 저는 한국의 스터디 카페에 완전히 마음을 뺏겨버렸고 업무에 제대로 집중하기가 어렵더군요. 약 2시간의 시간을 들여 스터디 카페의 신기함에 빠진 채 바로 다음날 있을 공개강의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저는 로체트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곧바로 근처 비즈니스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한국의 대학교에서 진행한 저희 공개 강의는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는데, 특별하게도 그곳의 몇몇 한국인 학생들은 이미 저를 알고 있다면서 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싶다는 뜻을 비추더군요. 어차피 시간도 남았고 어젯밤 겪었던 스터디 카페를 다시 한번 방문하기 위해 약 일주일 정도는 한국에 머무를 예정이었던 저는 한국인 학생들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했고, 그렇게 한국인 대학생들을 따라 번화가에 있는 한 술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소주라는 술을 처음 마셔본 저는 깔끔하면서도 알싸한 그 맛에 곧바로 빠져들었고, 한국인 학생들은 소주를 잘 마시는 저희 모습에 정말 한국인과 다름없는 간을 가졌다면서 저를 응원해 주더군요. 짧은 공개 강의였지만 한국인 학생들은 제 강의를 집중해서 들어주었던 것은 물론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제가 강의를 조금 더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게 중요한 질문들을 해줬기에 저는 한국인 학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 더욱 분위기를 맞춰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 2시간 정도 학생들과 함께 자유로운 토론을 하며 술을 마시던 저는 곧바로 취기가 오르게 되었고, 이제 그만 자리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조금만 더 마시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한국인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술이 가득 들어있는 냉장고로 다가가 자기 마음대로 술을 꺼내오고는 저의 잔에 다시 술을 따라주더군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례한 학생의 행동에 그 학생을 향해 당신 지금 술을 훔친 것이냐면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제가 살아오던 나라인 우루과이는 물론 제가 겪은 미국이나 심지어 유럽권의 나라들까지도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주인에게 아무런 말 없이 술을 가져오면 그 즉시 몰래 술을 훔치려던 행동으로 지목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저희 고함 소리를 들은 한국인 학생의 뒤에는 가게의 주인으로 보이는 주인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니 저를 말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화가 많이 나지는 않았지만 한국인 학생의 인성을 똑바로 교육해야겠다는 생각에 차분한 목소리로 제가 관리하던 학생이 지금 술을 훔쳤으니 직접 계산하겠다고 했고 그 즉시 계산대로 향하게 되었죠.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갑자기 폭소를 터뜨리시더니 한국인 학생에게 영어로 말을 전해달라며 무언가 귓속말을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후 제가 들은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한국인 학생은 저에게 한국에서는 가게의 주인이 바쁘면 반찬이나 물 심지어는 술과 간단한 음료까지 알아서 자리로 가져온다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처음에 그 말을 믿지 않았던 저는 그렇다면 계산할 때에는 주인이 그걸 모르지 않냐,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냐고 말을 했지만 한국인 학생은 또 한 번 작은 미소를 보이더니 자신이 아는 한국인들은 절대 그러한 수량을 속이지 않는다는 말을 이어나가더군요. 실제로 바로 그 순간 가게에 있던 한 한국인 손님들이 계산대로 다가가 추가로 술을 3병 정도 시켰다는 어렴풋한 한국말을 하는 것이 들려왔고, 저는 그 순간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그 어떤 한국인 손님들도 자신들이 마음대로 가져간 술이나 음료수들의 수량을 속이지 않는다는 사실인데요. 한국인 학생은 저의 표정을 살피더니
한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시민의식이 근간이 된 다양한 생활편의 문화들이 자리 잡혀 있다는 설명을 해주었고, 그러한 신뢰에서 시작된 행동들이 삶을 편하게 만들어준다는 놀라운 말을 하더군요. 한국이 아무리 선진국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저는 엄청난 도덕성을 갖춘 이러한 한국인들의 모습에 다시 한번 한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하게 되었고, 약 2일의 기간 동안 겪었던 한국의 모습들이 떠오르며 정말 감동적인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스터디 카페에서도 왜 그렇게 비싼 사무용품들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방치되어 있었는지 떠올릴 수 있었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도덕적 신뢰가 있기에 그러한 공용시설들이 생길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진짜 선진국은 바로 한국이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자 술집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저에게 서비스로 직접 만드셨다는 막걸리를 주시더군요. 저는 학생들에게 곧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너무나 몰랐던 저의 무지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지만, 학생들은 한국인들의 특성을 잘 모르면 당연히 그러한 오해를 할 수 있다며 오히려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모든 술자리가 끝나고 자연스럽게 주인 아주머니께 다가간 저는 학생들에게 배운 어색한 한국어로 추가했던 술병의 개수를 직접 말씀드렸고, 아주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흐뭇한 미소를 지은 채 다음에 또 오라는 명함까지 주시더군요. 단순한 술자리로 시작된 자리였지만 가게를 뒤로하고 밖으로 나왔을 때에는 제가 지금껏 경험해오던 모든 상식들이 새롭게 변화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후 약 일주일 동안의 짧은 한국 여행을 조금이나마 즐길 수 있었던 저는 한국에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도덕적 신뢰가 바탕이 된 사업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저의 특별했던 경험을 친구에게도 말해주게 되었는데, 친구 로체트는 제 말에 폭소하며 아직도 한국을 모르는구나라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그리고 지금 다시 우루과이로 돌아온 저는 생명공학 전공을 뒤로 미루고 한국과 관련된 인문학 계열로 전공을 옮기려고 새롭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회 경험은 저의 교수로서의 도전 욕구를 불러일으켰고, 이미 제가 다니고 있던 대학교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전공 과목들이 많이 창설된 상태더군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 진행될 한국과 관련된 강의에서 제가 겪었던 한국 술집에서의 특이하고도 소중한 경험을 다른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게 될 것 같습니다. 벨기에의 한 기차 승객석. 여기 친구의 장례식 때문에 벨기에를 방문한 한 외국인 남성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은 채 허무하게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차의 티켓 검사를 진행하던 벨기에의 철도 공무원은 뜬금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외국인 남성을 지목하더니 신분증을 꺼내라고 고함을 지르는데요. 당황하던 남성은 얼떨결에 기차 탑승권과 여권을 꺼내게 되지만 그것을 한참이나 바라보던 벨기에의 철도 공무원은 갑자기 무전기로 경찰을 호출하더니 당신 한국인이냐며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한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남성은 벨기에의 기차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에서 태어난 평범하고도 젊은 청년 안드레라고 합니다. 저는 다른 폴란드인과는 다르게 폴란드에서의 출생 기록만 있을 뿐 합법적인 한국의 시민권을 가진 정당한 한국 국적 한국인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을 사고로 잃었던 저는 폴란드에 있는 한 국립보호소에서 청소년기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던 시기였지만 저는 어느 날 부모님께서 모두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인지 폴란드 정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이민 국적 취득 제도에 등록되게 되었습니다. 폴란드에서의 출생신고만 가지고 있을 뿐 저처럼 부모를 잃은 어린 청소년들은 저의 자의적인 선택 아래 다른 나라로 정당한 해외 국적 이민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신청할 수 있었고, 그때 당시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한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했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머물고 있던 보호소에서는 TV를 켤 때마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고, 저는 폴란드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는 전혀 몰랐으나 한국이라는 나라를 들어봤다는 이유만으로 한국행 이민 취득 제도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폴란드에서의 기초학력 검증 과정이 필요했고, 뒤늦게라도 중학교의 학력 수준까지는 마쳤다는 학력 입증 자료가 있어야 했는데요. 저를 관리해 주시던 폴란드 국립보호소에서는 저의 한국행 취업 이민을 위해 폴란드의 중학교 과정을 수료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늦게나마 폴란드어도 배울 수 있게 다양한 학습 자료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미 부모를 잃었다는 슬픔은 저에게는 일상과 다름없는 평범한 감정이었고, 저는 TV에서 많이 들어봤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한
한국으로의 취업 이민 국적 제도를 위해 눈앞에 놓인 중학교 졸업 과정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중간중간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 저는 조금씩 폴란드어가 늘면서 한국으로의 이민행을 준비할 수 있었고 어느 정도 폴란드어를 학습하고 난 이후에는 곧바로 한국어까지 배우기 시작하며 미래를 준비해 나갔는데요. 우여곡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저는 17살의 어린 나이에 폴란드 국립보호소의 제도 보증을 받아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탈 수 있었고 그렇게 중학교 학력 입학 자료와 한국어를 조금 할 수 있는 수준의 단계만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폴란드에서 진행하던 제도는 그저 평범한 해외 취업을 위한 단순한 제도였고 제가 생각하던 것과는 많이 다른 과정이더군요. 폴란드에서의 출생만 기록되어 있을 뿐 저와 같은 고아 출신 사람들을 없애기 위한 좋지 못한 제도라고 생각되었지만 저는 정말 처음 겪어보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공항에 도착한 순간 눈이 뒤집히며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에 안도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폴란드에서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공항의 크기 그리고 쾌적함에 저는 한국은 폴란드보다는 살기 좋은 나라구나. 나도 이곳에서 새로운 이민자 취득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 어린 나이에 복잡한 심경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죠. 운이 좋게도 곧바로 한국의 한 건설 현장에 취직할 수 있었던 저는 그날 이후 곧바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분들의 입장에서 저는 그저 외국에서 일을 하러 온 어린 학생에 불과했겠지만 이상하게도 저를 대해주시는 한국인분들은 항상 친절한 태도와 함께 저의 고민에 대해 많이 물어보시더군요. 특히 그곳에서 친해진 반장 아저씨인 지상 아저씨는 저에게 다른 가정 환경의 이유들은 묻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자신이 도와줄 테니 한국의 고등학교부터 다니라는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저씨의 제안을 거절할까 생각도 했지만 아저씨는 그래도 한국에서는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많은 것을 시도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을 반복하셨고 그렇게 저는 건설 현장 근처에 있던 직업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아침과 낮에는 학교에서 기술과 관련된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아저씨를 도와 한국의 건설 현장에서 경험을 쌓아나가던 저는 저를 기술 고등학교로 보내주신 아저씨의 지혜 덕분에 현장에서도 직접 쓰일 수 있는 실무 기술들을 늘려나가며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죠. 그러는 사이 저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나라인 폴란드에서 많은 것을 경험해 본 것은 아니었으나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물을 사서 마실 수 있는 편의점이 항상 근처에 있는 한국의 도시 인프라는 물론 제가 자주 타고 다니던 한국의 버스는 탈 때마다 폴란드와는 너무나 다른 선진국의 시스템을 보여주어서 놀랄 정도였죠. 한국에 온 지 몇 년이나 지난 후였지만 저와 같은 부모 없는 가난한 고아 출신 폴란드인에게는 처음 겪어보는 한국의 엄청난 선진국 시스템과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은 천국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특히 폴란드에 있던 시절 같이 보호소에서 지냈던 유일한 친구인 다비트와는 한국에서 지내며 종종 연락을 하기도 했는데 저와 달리 벨기에행 이민 취득 제도를 선택했던 다비트는 저와 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한국으로 온 제가 너무 부럽다면서 벨기에의 현실을 말해주었죠. 저와 똑같이 어릴 때부터 부모를 잃고 고아 출신으로 보호소에서 지내던 다비트는 서로의 처지를 알고 있는 유일한 친구였고 서로가 다른 나라로의 이민 취득을 위해 먼 거리를 떨어져 있기는 했지만 항상 진정성 있게 서로의 말을 들어주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제가 일하던 현장 사진을 보내줄 때마다 다비트는 자신도 나름 정보를 찾아보고 선택했던 선진국인 벨기에와 한국이 너무나 비교된다면서 밤에 제대로 나가지조차 못하는 벨기에 길거리의 현실을 보여주었고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위험한 밤거리의 모습에 한국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18살의 나이에 지상 아저씨를 도와 건설 현장 일을 해나가던 저는 그렇게 5년여의 세월이 흘러 아저씨의 바로 밑 보조수의 역할로 직급이 올라가게 되었고 그러던 중 자연스럽게 학교까지 졸업하게 되면서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지상 아저씨께서는 일이 너무 바빠서 저의 졸업식에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제가 저녁에 현장에 출근하자 저를 위한 졸업 케이크라며 초코파이 케이크를 만들어 주셨죠. 그렇게 저는 건설 현장 기술을 바닥에서부터 배워나가며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벨기에에서 지내고 있던 친구인 다비트와는 서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주 연락하지는 못했지만 서로의 상황을 가끔 안부로 전했고 다비트는 무려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도 한국으로의 해외 취업 이민을 선택해야 했다면서 후회하는 반응을 보였죠.
한국과 폴란드를 제외한 다른 나라를 겪어보지 못했던 저는 정말 한국이 그 정도의 선진국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처럼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던 다비트가 보여주는 벨기에의 몇몇 모습들은 제가 한국에서의 삶의 감사함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몇 년 동안의 건설 현장 일을 해나가며 돈을 모을 수 있었던 저는 한국의 오피스텔이라는 거주 형태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었는데 벨기에에서 저와 같은 건설 현장 막내로 지내고 있던 다비트는 제가 지내고 있는 오피스텔의 헬스장은 물론 목욕시설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겁을 하며 부러워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거주시설 건물 내부의 헬스장은 물론 목욕탕 시설과 대형 세탁시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냥 평범한 오피스텔에 불과했지만 저는 이러한 거주시설에서 지낼 수 있다는 사실에 매일 아침 기도를 할 정도로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나 고마웠죠.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건설 현장과 관련된 자격증들을 취득해 나가며 완전한 한국으로의 귀화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귀화를 준비하던 중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귀화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한국에서 꽤 오래 지낸 외국인들도 어렵다는 말들이 있었지만 학생 시절 때부터 지상 아저씨와 함께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열심히 적응해온 탓인지 귀화 시험은 저에게는 그럭저럭 쉬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귀화를 준비하며 정식 시민권을 따려던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국에서의 자랑스러운 군인으로 근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곳은 폴란드이나 저는 인생의 모든 과정을 한국에서 지내오며 배워오게 되었고 늘 깨끗하면서도 살기 좋은 선진국인 한국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국가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저의 최대 용기는 바로 한국의 군인으로 자원 입대해 국가에 봉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특히나 제가 입대를 선택할 당시 폴란드와 한국은 군인과 관련된 무기들로 매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고 어쨌든 저희 뿌리는 폴란드라는 사실에 폴란드인의 감사한 마음에 빚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현역 입대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친구를 많이 사귀지는 못했지만 그때 당시 건설 현장 일을 해나가며 알게 된 몇몇 한국인 친구들은 저희 용기에 박수를 쳐주었고 그렇게 저는 다소 늦은 20대 후반의 나이에 한국의 현역 육군으로 군 생활을 할 수 있었죠. 짧고도 긴 2년의 세월이었지만 저는 그 사이 한국 문화에 완전히 적응한 것은 물론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대단한 선진국인지 가슴 깊이 새길 수 있었습니다. 전역을 하고 나니 지상 아저씨께서는 저에게 이제 한 지역을 대표하는 건설 현장의 팀장을 맡아달라며 제안하셨고 이제 막 제대를 했던 탓인지 저는 넘치는 자신감으로 아저씨의 팀장직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한국에서의 삶에 적응했던 저는 고수한 한국말과 현장 용어들로 다양하고도 소중한 한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었고 건설 현장 일부를 책임진다는 저희 기술에 대한 자신감은 하늘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평범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제가 군대 입대를 하면서 잊고 지냈던 저희 친구 다비트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와 있더군요. 하지만 문자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바라본 순간 저는 너무 당황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자에는 저와 같은 보호소 출신인 다비트가 벨기에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말과 함께 다비트의 장례식을 위해 벨기에로 방문해달라는 현장 관계자의 문자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저는 주체 없이 흐르는 눈물을 뒤로하고 벨기에로 향하는 항공권을 예약한 뒤 저와 함께 일을 하던 한국인 동료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어쩔 수 없는 3일의 휴가 기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인 동료분들은 저를 이해해 주었고 저 또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친구 다비트의 장례식장으로 출발하게 되었죠.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한순간에 오랜 친구가 사라진 슬픔은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수십 시간 동안 잠도 자지 않고 계속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가까스로 벨기에에 도착한 뒤 저는 다비트의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마지막 이동수단인 벨기에 국립기차에 올라타게 되었죠. 잠을 거의 자지 않고 연속된 이동 일정으로 몸이 너무나 피곤했던 저는 그만 기차 안에서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누군가 저희 어깨를 잡고 흔들어 깨우더니 다짜고짜 가지고 있는 기차 탑승권을 보여달라며 굉장히 화가 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에 고개를 올려다보았고 그곳에는 벨기에의 국립기차를 관리하는 철도 공무원분이 티켓 검사 스캐너를 들고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정신을 차린 저는 곧바로 한국에서의 신분증과 여권을 보여드렸는데 어째서인지 그것을 확인한 벨기에 철도 공무원분은 저에게 한국인이냐며 너무나 어색한 한국어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저는 어렸을 때 곧바로 한국으로 넘어가 귀화 준비를 해서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되었다는 설명을 해드렸는데 바로 그 순간 철도 공무원분은 저에게 당장 짐을 챙기라며 저의 팔목을 잡고 어딘가로 끌고 가더군요. 갑자기 펼쳐진 상황에 너무나 당황했던 저는 영문도 몰라 그저 끌려가기 바빴고 벨기에 공무원분에게 이끌려 도착한 곳에는 한눈에 보아도 엄청나게 비싸 보이는 식당과 특실이 합쳐진 열차 승객칸이 보였습니다. 당황한 저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말을 했는데 저에게 화를 내시던 철도 공무원분은 이곳 벨기에의 몇몇 기차 차량 기지는 오래전 한국인 기술자분들이 건설을 해주고 태풍 피해 수리를 해주던 곳이라며 그것에 대한 보답이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특히 벨기에의 철도 공무원분은 그때의 한국인 기술자분들의 도움으로 벨기에의 몇몇 차량 기지들이 신속히 열차를 재개통할 수 있었다면서 그 이후 이곳을 찾는 한국인분들에게는 제일 좋은 특실 칸으로 안내해주고 있다는 믿지 못할 말들을 해주시더군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철도 공무원분은 기차의 내부에 그때 당시 재해복구를 도와주셨던 한국인분들의 사진도 걸려 있다며 저를 안내했고 기차의 제일 앞칸 한쪽에 걸린 작은 액자를 쳐다본 저는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년의 세월 동안 저를 건설 현장 막내로 받아주고 기술을 가르쳐 주신 지상 아저씨가 밝은 표정을 짓고 계셨고 놀랍게도 그 액자 밑에는 그때 당시 기차 복구 현장에 참여했던 한국인분들의 이름이 한글 정자로 적혀 있었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는 동료분들에게만 벨기에로 떠난다는 사실을 전했을 뿐 저의 은인과 다름없던 지상 아저씨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떠올랐습니다. 곧바로 국제전화를 이용해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지상 아저씨는 역시나 기다렸다는 듯 제 전화를 받으시더군요. 아저씨께서는 벨기에로 간다면서 왜 미리 말을 안 했냐며 화를 내셨고 저는 보물이라도 발견한 듯 혹시 벨기에에서 기차의 수해 수리를 담당한 적 있냐는 말과 함께 액자 속의 아저씨 사진을 전송해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보낸 사진을 받으신 듯 아저씨는 한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이것을 어디서 찾았냐며 놀라워하셨고 저는 지금까지의 일을 설명해드렸죠. 알고 봤더니 아저씨께서는 제가 한국으로 오기 전 아주 잠깐 벨기에에서의 해외 출장 기차 수리 현장으로 용역을 나가셨는데 그때 당시 다른 나라들은 기술이 부족해 모두 포기하고 오직 한국인 기술자분들만이 모여 벨기에 정부에서 원하는 짧은 날짜의 기한에 기차의 수리를 해내신 놀라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번역기를 이용해 벨기에 철도 공무원분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고 그때 당시 현장 수리 작업에 참석했던 지상 아저씨와의 통화도 시켜드리게 되었죠. 제가 너무나 놀랐던 것은 모든 나라가 포기한 짧은 기간의 수리 작업이었지만 오직 한국인분들만이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열차 복구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친구의 장례식 때문에 방문했던 첫 벨기에였지만 이때의 짧고도 여운이 남는 행복한 우연의 기억은 마치 친구가 마지막으로 선물해준 하나의 기적처럼 느껴졌고 저는 철도 공무원분이 안내해준 특실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죠. 그 뒤 저는 무사히 다비트의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고아였던 친구였기에 다비트의 모든 장례식 일정과 비용 조율은 제가 진행하게 되었고 슬픈 마음이 계속해서 들었지만 마지막 다비트에 가는 길에서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다비트가 앞으로 머무르게 될 장소에 도착한 저는 철도 공무원분에게 받은 그때 당시 기차를 수리해준 한국인분들의 사진을 기념으로 놓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저희 설명을 들을 수 없는 다비트였지만 저는 다비트로 인해 얻게 된 행복하고도 우연한 사건을 사진으로나마 다비트에게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모든 장례식 일정이 끝난 뒤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일반 건설 현장을 마무리하고 오직 기차 선로를 담당하는 지금의 철도복구 현장팀에 새롭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분들의 엄청난 건설 현장 기술로 뜻밖의 행복을 얻을 수 있었던 저는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 그 옛날 아저씨와 똑같은 철도 수리 기술을 배우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대한민국의 대표공항인 인천공항의 외국인 출국 심사대 수십 명의 외국인들이 한국에서의 행복한 여행을 마친 듯 뿌듯한 표정으로 출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외국인만은 오히려 굉장히 화가 난 표정을 지은 채 인천공항의 출국 심사를 관리하는 한국인 직원과 손가락질을 하며 싸우고 있는데요. 다리라도 다친 듯 휠체어를 타고 있는 외국인 여성은 자신이 왜 출국을 금지당해야 하냐며 영문을 모르겠다는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출국 심사 관리 직원이 외국인 여성에게 무언가를 건네게 되고
그것을 받아든 여성은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고는 당황한 표정을 짓고 마는데요. 과연 출국을 시도하려던 외국인 여성은 인천공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의 패션 대기업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에이드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 너무나 소중한 기회로 한국인 디자이너와의 협업을 위해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국 출장을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디자인과 패션에서 프랑스가 어느 정도 앞서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전통 의복인 한복이 패션계에서 굉장한 인기를 타게 되면서 한복을 이용한 디자이너 협업을 원하는 프랑스 회사들이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또한 프랑스에서는 어느 정도 이름 있는 대기업 패션 회사에 속하지만 최근에는 한국의 한복을 널리 알리면서도 한복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이용한 디자인의 옷들을 많이 생산해내고 있기에 한국으로의 출장을 가게 되는 횟수가 부쩍 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회사 직원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씩은 한국을 방문했을 정도로 한국으로의 디자이너 출장은 빈번해지게 되었지만 유일하게도 저는 직원 중 단 한 번도 한국을 경험해보지 않은 유일한 직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한국을 가기 싫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회사에서 직접 디자인을 담당하는 저희 업무 때문에 도저히 해외로의 출장을 시도할 시간이 나지 않았고 항상 회사 디자인실에 갇혀 이번 패션쇼의 경향을 분석해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작업을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주 우연하게도 패션쇼의 비수기 시즌에 맞춰 저는 한국으로의 너무나 감사한 출장 기회를 얻게 되었고 바로 약 2개월 전 한국의 전주라는 도시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한국을 경험해보지 못한 저에게 도착하자마자 펼쳐진 눈앞의 인천공항은 디자인의 나라 프랑스를 압도할 정도로 감각적인 건물들과 쾌적한 공항시설이 저를 반겨주었는데요. 한국으로 떠나기 전 저와 간단한 출장 회의를 나눴던 패션회사 동료들은 한국의 유명한 도시로 서울이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한복과 접점이 많은 한국의 다른 도시들은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는 한국만의 멋이 있다며 저에게 곧장 서울의 매력에 빠지지 말고 전주로 향하라고 조언을 해줬었는데 저는 서울의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와 달리 너무나 차별화되어 있던 것은 오직 겉모습과 도시미관에만 치중한 프랑스와 달리 한국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충족되는 것은 물론 건물들과 공용시설들까지 하나하나 사람들이 실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 자체가 계획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천공항은 프랑스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무료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장소들이 수십 곳이나 있었고 이에 더해 심지어 몇몇 한국인들은 노트북까지 꽂아놓은 채 그것이 훔쳐갈까 전혀 염려되지 않는지 근처에서 편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한국에서는 자기의 업무와 생활에만 집중하면 됐고 프랑스에서처럼 길거리에서 강도를 만날까 혹은 나의 물건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지지 않을까와 같은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아도 돼서 정말 너무나 좋았습니다. 저 또한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는 한국이 대단한 나라라고는 하지만 다른 선진국인 미국이나 제가 태어난 프랑스만 할까 생각하기도 했는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단 1시간 만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상식 자체가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공항 어디를 가나 쾌적함과 깨끗한 시설이 이어졌고 저는 한국의 공항이 너무 매력있어 조금 더 구경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는 출장의 일정으로 곧바로 저와 만나기로 회의를 했었던 한국인 디자이너분을 만나기 위해 전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전주로 이동하는 과정 중 처음 이용해본 한국의 KTX라는 시설은 제 인생에서 제일 깨끗한 열차 시설이었고 너무나 놀랍게도 자리마다 휴대폰과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는 전기이용 시설이 있는 것은 충격적일 정도였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이러한 시설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나 정말 비싼 열차의 티켓을 구매해야만 이용할 수 있을 정도였고 이마저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전기 콘센트 시설 자체가 고장이기에 제대로 된 전기 충전 시스템 이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한국의 KTX는 어떤 좌석으로 이동해도 이러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어서 저처럼 전자기기를 많이 이용해야 하는 해외 출장 외국인들에게는 KTX가 천국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기차 내부에 굳이 큰 짐을 놔두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인데요. 프랑스의 열차 이용 시설에서는 자신의 몸과 짐이 조금이라도 떨어지게 되면 눈앞에서도 짐을 도둑맞는 것이 현실인데 한국의 KTX는 어째서인지 여행 캐리어를 따로 놔두는 공간이 자리에 앉는 장소와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앉아있는 좌석의 공간에는
큰 짐이 없어 더욱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좌석 사이사이를 걸어 다니는 것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만약 프랑스에서 한국과 같은 짐 보관 시스템을 활용했더라면 여행용 캐리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한국의 KTX에서는 제가 전주로 이동하는 약 3시간의 시간 동안 그 누구도 제 짐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신세계와 같은 경험들이 저희 머릿속을 강타하기 시작했고 왜 저희 직장 동료들이 한국으로 가는 저의 출장을 그렇게나 부러워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약 3시간의 시간이 걸려 도착한 한국의 전주라는 도시는 저의 예상과 전혀 다른 도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 본 것만 같은 아름다운 동양의 미가 합쳐진 한옥들이 이제 막 기차에서 내린 저의 눈앞에 너무나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죠. 저와 디자이너 협업을 계약한 한국인 디자이너분이 전주라는 도시로 와줄 수 있냐는 제안을 해서 전주에 오게 된 것이었는데 뜻밖에도 전주는 서울과는 전혀 다른 한국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너무나 매력적인 도시였습니다. 저는 기차역을 나오자마자 한국의 한옥들을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전주의 길거리들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길을 걸어 다닐수록 너무나 이상한 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전주에 도착하기 전 잠깐 찾아본 정보에 의하면 전주가 한국의 외곽 지역에 있는 도시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 제가 길거리를 걸어가면 마주하게 된 전주의 번화가들은 제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제가 살던 나라인 프랑스에서는 번화가와 중심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면 아예 생활이 되지 않을 정도로 도시 편의시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국은 어째서인지 전주라는 그 도시 내부에 모든 생활 편의 시설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죠. 어디를 가나 편리하게 물을 마시고 교통카드를 충전할 수 있는 편의점은 5분마다 계속해서 보였고 저와 같은 여행객을 위한 큰 짐을 맡아주는 시설부터 코인 세탁소까지 없는 게 없는 도시였습니다. 서울도 물론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저는 자연과 삶이 적절하게 조화된 전주가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였고 만약 제가 회사에 다니지만 않고 있었다면 전주에서 개인 디자이너 공방을 운영하며 살고 싶을 정도의 매력이 있었죠. 길거리에는 저와 같은 외국인들도 너무나 많이 보였는데 아무래도 저처럼 한국이 가지고 있는 동양의 미를 가득히 느낄 수 있는 전주라는 도시의 유명세는 이미 널리 알려진 탓인지 많은 외국인들이 한옥을 가까이에서 구경하며 한국의 전통차를 마시고 있더군요. 약 3시간 정도 전주를 구경하던 저는 시간 관계상 다음날 저희 회사와 디자이너 협의를 하기로 한 한국의 한복 디자이너분을 만나기로 일정을 변경했고 편의점을 들러 꼭 먹어보고 싶었던 컵라면을 구매하고 호텔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발목이 찌릿한 급작스러운 통증에 저는 그만 길거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다리에 힘이 풀리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발목을 살펴보니 그만 제가 신고 있던 하이힐이 부러지며 발목을 접지르는 부상을 입은 것 같았고 저는 너무 아파서 눈에 보이는 한국인들에게 도움을 청한 뒤 곧바로 근처 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근처에 있던 한국인 관광객분들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와 함께 병원으로 가주셨기에 큰 부상은 막을 수 있었지만 저는 발목과 무릎까지 전체 깁스를 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인 의사 선생님께서는 조금만 시간이 지체되었으면 발목의 인대가 완전히 파열될 수 있었다면서 저에게 운이 좋았다고 하셨고 조금 불편하겠지만 약 2개월 정도는 깁스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진단과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프랑스에 돌아가더라도 깁스만 제거하면 되니 당분간은 휠체어를 이용해야 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인 의사 선생님께서는 다행스럽게도 공항에서 휠체어를 반납하면 자신의 병원으로 다시 돌아오는 시스템이 있다면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렇게 저는 전동 휠체어를 대여하게 되었죠. 다음 날 한국인 한복 디자이너분과의 협업 회의가 있었기에 저는 그 회의를 망치고 싶지 않았고 곧바로 깁스 치료를 마친 뒤 난생 처음 이용하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호텔로 돌아와 내일 있을 협업 회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손이 아닌 발이 다친 것이었기에 회의를 준비하는 것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고 또 호텔을 관리하는 한국인 직원분들이 저의 이동을 도와주셔서 어느 정도 편하게 호텔에 입실할 수 있었죠. 다음 날 진행된 한국인 한복 디자이너와의 회의는 순조롭게 마무리 지어졌고 저희 회사는 약 6개월 동안 한복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 상업 판매를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디자이너분께서는 한복의 전통적인 고유 모양을 살려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복을 알리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달라고 하셨고, 매출을 올리는 목적이 아닌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와 한복을 알리는 것에 주요 목표가 있었던 저희 회사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한복이라는 의류 자체는 현재 패션계에서 너무나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고, 최근 많은 패션 대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던 아이템이었죠. 모든 회의를 마친 뒤 발목이 괜찮냐는 한국인 디자이너분의 걱정을 뒤로하고 저는 곧바로 호텔로 돌아와 업무를 마무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전주를 조금 더 둘러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으나 이미 다리를 다쳐 휠체어로 이동하는 저에게 여행할 수 있는 기력은 남아있지 않았고 곧바로 업무를 정리해 프랑스로 돌아가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인생 처음으로 한국에 왔던 것이지만 부상 때문에 빨리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짐을 챙겨 곧바로 공항으로 이동하게 된 저는 다행스럽게도 KTX의 휠체어 운행 도움을 받아 어느 정도 편리하게 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곧바로 저는 출국장으로 향했고 수화물 서비스를 이용해 짐을 맡긴 뒤 출국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출국 심사를 도와주던 한국인 직원분의 표정이 어딘가 불편해 보이더군요. 저는 처음에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게 있나라는 생각에 어색한 한국어로 직원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며 질문을 했고 제 말을 들은 한국인 직원분은 다소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출국 심사를 앞둔 사람을 앞에 두고 전화를 거는 한국인 직원의 태도에 굉장히 화가 났지만 저는 그동안 한국에서의 좋았던 기억을 망치고 싶지 않았기에 그저 가만히 직원의 다음 대응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누군가 저희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휠체어에 타고 있어 뒤로 돌아보는 것이 힘들었던 저는 고개만 돌려보았고 그곳에는 약 3명의 한국인 공항 직원분들이 두 손을 모은 채 저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죠. 이것이 무슨 상황인가 싶어 당황한 저의 표정을 확인한 한국인 직원분은 저에게 유창한 불어로 죄송하다는 말을 건네며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인 직원분은 저에게 대여 휠체어를 이용하고 계시는지 모르고 출국 심사를 진행했다는 말과 함께 곧바로 공항의 다른 휠체어로 변경해주겠다면서 제가 타고 갈 비행기 좌석도 휠체어 전용 좌석으로 바꿔주겠다는 놀라운 말을 해주시더군요. 이것까지는 한국인 직원분과 공항의 시스템이 굉장히 친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갑자기 약 3명의 한국인 직원분이 저의 휠체어를 직접 이동시켜주겠다면서 저의 양해를 구한 뒤 직접 저를 비행기 출국 장소로 에스코트 해주셨기 때문인데요.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한국에는 원래 이런 시스템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뒤 저의 휠체어를 이동시켜주던 한국인 공항 직원분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몸이 불편한 손님들의 경우 최대한 이동을 도와드리고 자리 배정도 편한 곳으로 해드리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저에게 그저 편하게 계시면 된다는 기가 막힌 말들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해도 이처럼 저희 불편한 이동을 위해 직접 비행기 출국 장소로 저희 휠체어를 이동시켜주는 것과 함께 제가 타고 간 휠체어를 프랑스의 공항에 반납해도 자신들이 직접 회수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 순간 이것이 선진국이라는 나라의 힘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실제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몸이 불편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한국이 왜 살기 좋은 나라이고 실제 사람들의 생활편의 시설에 그렇게 힘을 쏟고 있는지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직원분들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출국 비행기에 도착할 수 있었던 저의 주위에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 다른 노인분들이 저와 똑같이 한국인 공항 직원분들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출국 장소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노인분들의 표정은 너무나 고마운 듯 밝아 보였고 저는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떠올리게 되었죠. 그 뒤 프랑스로 돌아와 한국의 한복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한 저는 제가 한국의 공항에서 겪은 경험을 떠올려 회사의 한국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글로벌 매니저가 되고 싶다는 제안을 하게 되었죠. 저의 경험들과 이야기를 들은 회사에서도 약 한 달간의 회의 끝에 저에게 한국 지역을 담당해달라는 글로벌 매니저 승인을 해주셨고 저는 그 뒤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좋아하는 나라인 한국을 방문해 다양한 한복 디자이너분들과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직원분들의 고마움에 저는 그 뒤 저를 도와주셨던 공항 직원분들에게 저의 프로젝트였던 한복 디자인 옷을 전달드렸고 작은 다과도 선물로 드렸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한국에서 계속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저에게 한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